칸트를 깨운 철학자.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매일 아침 해가 뜨는 걸 보면서 내일도 해가 뜰까 하고 의심해 본 적 말입니다. 아마 대부분은 그런 생각조차 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당연히 내일도 해가 뜨겠죠. 지금까지 매일 그래왔으니까요. 그런데 300년 전 한 철학자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정말 그럴까? 과거에 그랬다고 해서 미래에도 반드시 그럴 이유가 있을까? 이 질문은 당시 유럽 철학계를 뒤흔들었고 위대한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를 독단의 잠에서 깨웠습니다. 칸트는 훗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휴메 책이 나를 깨웠다고 말이죠. 오늘 우리가 만날 철학자는 바로 데이비드 휴입니다. 그리고 그가 26살의 젊은 나이에 쓴 책, 인간 본성론을 함께 탐구해 보겠습니다. 휴은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모든 것에 물음표를 던졌습니다. 원인과 결과, 나라는 존재, 심지어 이성의 힘까지도 말이죠. 지금부터 여러분과 함께 인간 본성의 깊은 곳을 들여다본 천재 철학자의 세계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휴의 생애와 시대. 데이비드 휴은 1711년 스코틀랜드의 에든버러에서 태어났습니다. 귀족 가문은 아니었지만 법률가 집안의 둘째 아들로 비교적 여유로운 환경에서 자랐죠. 휴이 살던 18세기는 계몽의 시대라고 불립니다. 과학혁명이 일어나고 뉴턴이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했으며 사람들은 이성의 힘으로 세상의 모든 비밀을 밝힐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젊은 휴은 이런 낙관주의에 의문을 품었습니다. 정말 우리가 세상을 완전히 알 수 있을까? 우리의 이성은 정말 완벽할까? 15살에 에든버러 대학에 입학한 휴은 법학을 공부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관심은 온통 철학에 있었죠. 그는 훗날 이렇게 회상합니다. 법률책은 메스꺼웠지만 철학과 학문은 내 모든 열정이었다고요. 20살이 되던 해 휴은 신경쇠약에 걸렸습니다. 너무 깊이 생각하고 고민한 탓이었죠. 그는 요양을 위해 영국 서부의 시골로 가서 상업에 종사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철학에 대한 열정을 버릴 수 없었던 휴은 1734년 프랑스로 건너갑니다. 그곳에서 무려 3년 동안 칩거하며 지필에 몰두한 결과물이 바로 인간 본성론입니다. 1739년 28세의 휴은 이 방대한 저작을 출판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그는 훗날 사사나처럼 출판기에서 나왔다고 표현했죠. 거의 팔리지 않았고 학계의 반응도 냉담했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달랐습니다. 인간 본성론은 오늘날 근대 철학의 가장 중요한 저작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 책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인상과 관념의 구분. 휴은 인간 본성론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모든 인간의 지각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인상과 관념이다. 인상이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가 직접 느끼는 모든 감각 경험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의 눈에 들어오는 빛, 귀에 들리는 소리, 손으로 느끼는 스마트폰의 촉감, 이 모든 것이 인상입니다. 인상의 특징은 생생함입니다. 지금 당장 느껴지는 강렬한 경험이죠. 뜨거운 물에 손을 넣었을 때의 뜨거움, 레몬을 먹었을 때의 신맛, 이런 것들이 인상입니다. 그렇다면 관념은 무엇일까요? 휴은 관념을 인상의 희미한 복사본이라고 정의합니다. 과거에 경험했던 인상을 떠올릴 때 그것이 바로 관념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이 어제 드셨던 저녁 식사를 떠올려 보세요. 그 음식의 맛과 향이 생각나시죠? 하지만 지금 실제로 먹고 있는 것만큼 생생하지는 않을 겁니다. 이것이 바로 관념과 인상의 차이입니다. 휴이 이렇게 구분한 이유는 명확합니다. 모든 관념은 반드시 인상에서 유래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한 번도 본 적 없는 색깔을 상상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우리는 경험한 것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경험론의 핵심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태어날 때 백지와 같고 모든 지식은 경험에서 비롯된다는 것이죠. 플라톤처럼 타고난 관념이 있다거나
데카르트처럼 신이 심어준 생득관념이 있다는 주장을 휴문 단호히 거부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휴문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만약 모든 관념이 인상에서 온다면 신, 영혼, 무한과 같은 개념을 갖는 것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휴메의 답은 이렇습니다. 우리는 다양한 인상들을 결합하고 분리하고 확대하는 능력이 있다고요. 황금을 본 적 있고 산을 본 적 있다면 우리는 황금산이라는 관념을 만들 수 있습니다. 비록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더라도 말이죠. 인과관계 비판. 자, 이제 휴메 철학의 가장 유명하고 혁명적인 부분으로 들어가 봅시다. 바로 인과관계에 대한 비판입니다. 여러분, 당구공을 상상해 보세요. A라는 흰 공이 굴러가서 B라는 빨간 공에 부딪힙니다. 그러면 B공이 움직이죠.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A가 B를 움직이게 했다. A가 원인이고 B의 움직임이 결과다. 너무나 당연해 보이죠? 그런데 휴문 묻습니다. 정말 A가 B를 움직인 걸까? 우리가 실제로 본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실제로 본 것은 이것뿐입니다. A가 움직였다. B와 부딪혔다. B가 움직였다. 이 세 가지 사건의 연속일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디서 A가 B를 움직이게 했다는 필연적 연결을 보았을까요? 휴문 말합니다. 우리는 그런 필연적 연결을 본 적이 없다고요. 우리가 본 것은 단지 시간적 선후관계와 공간적 인접성뿐입니다. A 다음에 B가 일어났고 A와 B가 가까이 있었을 뿐이죠. 그렇다면 왜 우리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확신할까요? 휴메의 답은 놀랍습니다. 습관 때문이다. 우리는 A와 B가 함께 일어나는 것을 수없이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A를 보면 자동으로 B를 기대하게 되는 거죠. 마치 파블로프의 개가 종소리를 들으면 침을 흘리듯이 말입니다. 다시 해가 뜨는 예로 돌아가 봅시다. 우리는 해가 매일 뜨는 것을 수천 번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내일도 뜰 거라고 기대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논리적 필연성이 아닙니다. 단지 강력한 습관일 뿐이죠. 70년을 사시면서 매일 해가 뜨는 것을 보셨다고 해서 그것이 내일도 뜰 거라는 논리적 증명은 되지 않습니다. 과거의 경험이 아무리 많아도 미래를 논리적으로 보장하지는 못합니다. 이것이 바로 귀납의 문제입니다. 개별 사례들을 아무리 많이 관찰해도 보편적 법칙을 확실하게 증명할 수는 없다는 거죠. 휴메의 이 통찰은 과학의 기초를 흔들었습니다. 과학은 실험과 관찰을 통해 자연 법칙을 발견한다고 주장하는데 휴메는 그런 법칙이 확실한 지식이 될 수 없다고 말한 겁니다. 하지만 휴메는 과학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현실주의자였으니까요. 우리는 습관에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고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봤습니다. 다만 우리의 지식이 절대적이지 않다는 겸손함을 가져야 한다고 말한 거죠. 자아 부정론. 휴메의 또 하나의 충격적인 주장은 바로 자아에 관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나라는 존재를 느끼고 계시죠? 나는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잠들 때까지, 아니 평생 동안 계속 존재하는 어떤 것, 변하지 않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데카르트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라고 말하며 생각하는 주체로서의 나의 존재를 가장 확실한 진리로 삼았습니다. 우리도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휴문 묻습니다. 그 나라는 것을 어디서 경험했는가? 나라는 인상이 있는가? 휴문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나 자신 안에서 항상 특정한 지각들만을 발견할 뿐이다. 뜨거움이나 차가움, 빛이나 그림자, 사랑이나 증오, 고통이나 쾌락을 지각할 뿐이다. 지금 이 순간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경험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이 영상을 보는 시각 경험, 내레이션을 듣는 청각 경험, 어쩌면 의자에 앉아있는 촉각 경험, 그리고 휴메 사상에 대해 생각하는 사유 경험일 겁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경험들과 별개로 이것들을 소유하고 있는 나를 경험하시나요? 휴문 그런 것은 없다고 말합니다. 휴메의 자아란 지각들의 다발입니다.
마치 영화처럼 계속해서 장면이 바뀌는 지각들의 흐름일 뿐이죠. 고정되고 변하지 않는 자아라는 실체는 없습니다. 이것은 불교의 무아 사상과 매우 유사합니다. 실제로 많은 학자들이 휴메 자아론과 불교 철학의 유사성을 지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나라는 느낌을 갖게 될까요? 휴문 이것도 습관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지각들이 유사성과 인과성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우리는 그것들을 하나로 묶어 나라고 부르는 것뿐입니다.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가 같은 나라고 느끼는 것은 기억이 연결되어 있고 성격이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매 순간 다른 지각들의 조합일 뿐이죠. 이런 주장이 불편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휴문 이것이 진실이라고 봤습니다. 그리고 이 통찰은 현대 심리학과 뇌과학에서도 지지받고 있습니다. 정념과 이성. 휴문 인간 본성론의 두 번째 책에서 정념, 즉 감정에 대해 다룹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의 폭탄 선언을 합니다. 이성은 정념의 노예다. 이것이 휴메의 유명한 명제입니다. 전통적으로 철학은 이성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플라톤은 이성이 영혼의 마찰을 이끌어야 한다고 했고, 스토아 철학자들은 이성으로 감정을 통제해야 한다고 가르쳤죠. 하지만 휴문 정반대로 말합니다. 이성은 결코 정념을 통제할 수 없다고요. 왜일까요? 휴메에 따르면 이성의 역할은 딱 두 가지입니다. 첫째, 관념들 사이의 관계를 파악하는 것. 예를 들어 수학 같은 것이죠. 둘째,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것. 예를 들어 비가 오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성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게 만들거나 무엇을 해야 한다고 명령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정념의 영역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이 배가 고프다고 합시다. 이것은 정념입니다. 이성은 저 냉장고 안에 음식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냉장고로 가라고 명령하는 것은 이성이 아니라 배고픔이라는 정념입니다. 휴문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을 파괴하는 것보다 내 손가락에 작은 상처를 입는 것을 더 선호하는 것이 이성에 어긋나지 않는다. 충격적이죠?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도덕과 행동의 원천은 이성이 아니라 감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행을 하는 것은 이성이 선해야 한다고 명령해서가 아니라 동정심, 공감, 사랑 같은 감정이 우리를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휴미 이성을 무시한 것은 아닙니다. 이성은 정념이 목표를 달성하는데 도움을 주는 노예입니다. 내가 건강하고 싶다는 욕구가 있다면 이성은 어떤 음식을 먹고 어떤 운동을 해야 하는지 알려줍니다. 이런 휴메의 관점은 현대 심리학과도 일치합니다. 우리는 생각보다 훨씬 더 감정에 의해 움직이는 존재입니다. 이성은 사후에 그럴듯한 이유를 만들어낼 뿐이죠. 휴문 우리에게 솔직해지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성적인 존재인 척하지만 실제로는 느끼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고요. 휴메 인간 본성론은 출판 당시에는 실패작이었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이 책의 진가를 알아봤습니다. 먼저 임마누엘 칸트입니다. 칸트는 휴무를 읽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인과관계가 확실하지 않다면 과학적 지식도 확실하지 않다는 말이 되니까요. 이것이 칸트를 독단의 잠에서 깨웠고 그는 순수이성 비판을 써서 휴메에게 답하려 했습니다. 칸트는 인과관계가 경험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정신의 선험적 범주라고 주장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인과적으로 볼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졌다는 거죠. 이것이 칸트 철학의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입니다. 논리실증주의자들도 휴메 후예입니다. 휴문 관념들의 관계에 대한 추론과 사실에 대한 추론을 구분했는데 이것이 20세기 분석 철학의 분석 명제와 종합 명제 구분으로 이어집니다. 칼 포퍼의 반증주의도 휴메 귀납 문제에서 출발합니다. 포퍼는 과학이로는 증명될 수 없고 오직 반증될 수만 있다고 주장했죠. 이것은 휴메 통찰을 과학 철학으로 발전시킨 것입니다. 현대 인지과학과 심리학도 휴메 영향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사고가 습관과 연상에 크게 의존한다는 흄의 발견은 현대 뇌과학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특히 데니얼 카너먼 같은 행동경제학자들은 인간이 얼마나 비이성적인지를 보여줬는데, 이것은 이성은 정념의 노예라는 흄의 주장과 맥을 같이 합니다. 흄은 또한 종교와 기적에 대해서도 회의적이었습니다. 그는 인간 오성 연구에서 기적은 자연 법칙을 위반하는 것인데, 자연 법칙은 확고한 경험에 기초하므로 기적을 믿는 것은 비합리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흄의 회의주의는 계몽주의 시대의 합리주의와 맞물려 종교적 독단에 대한 비판의 무기가 되었습니다. 데이비드 흄은 1776년 65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는 임종 직전까지 평온했다고 합니다. 친구인 경제학자 애덤 스미스는 흄이 완벽하게 현명하고 덕스러운 사람이었다고 회고했습니다. 흄의 철학은 우리에게 무엇을 남겼을까요? 첫째, 겸손입니다. 우리의 지식은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확신하는 많은 것들이 사실은 습관과 경험의 산물일 뿐입니다. 이것을 인정하면 우리는 더 열린 마음으로 세상을 볼 수 있습니다. 둘째, 현실주의입니다. 흄은 회의주의자였지만 염세주의자는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완전한 확실성을 가질 수 없지만 그것으로 충분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완벽을 추구하다 삶을 놓치지 말라는 거죠. 셋째, 감정의 중요성입니다. 우리는 이성적인 존재인 척하지만 실제로는 느끼는 존재입니다. 우리의 감정을 부정하지 말고 인정하고 이해해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자기 이해의 출발점입니다. 넷째, 관계의 본질입니다. 고정된 자아가 없다는 흄의 주장은 우울하게 들릴 수 있지만 다르게 보면 희망적입니다. 우리는 매 순간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다는 뜻이니까요. 과거에 얽매일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흄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너무 확신하지 마세요. 세상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복잡하고 불확실합니다. 하지만 두려워하지도 마세요. 불확실성 속에서도 우리는 충분히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이성에만 의존하지 마세요. 당신의 감정에 귀 기울이세요. 그것이 진짜 당신입니다. 그리고 매 순간을 새롭게 살아가세요. 과거의 당신이 오늘의 당신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300년 전 스코틀랜드의 한 철학자가 발견한 인간 본성의 진실, 오늘도 여전히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줍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흄의 철학이 여러분의 삶에 어떤 의미를 주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 뵙겠습니다.